첫 번째 이슈는요. 정치 분야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출국했습니다. 문 대통령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6박 8일 국빈 방문 시작. 어제입니다. 한반도 평화 새 비전 오슬로 선언 주목되고 있다. 지금 뭐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 북미 대화 그 어떤 돌파구를 오슬로 선언을 통해서 살 수 있을지 지금 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비핵화 대화 재개 메시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서 사진 보시면 어제 이제 출국해서 탑승에 앞선 또 무슨 모습이죠? 뒤에 보면은 여기 노영민 비서실장 모습도 보이고요. 옆에 이해찬 대표, 그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 이렇게 뭐 이전 환송이죠. 잘 다녀오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이 내용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논평을 냈는데 그 논평 내용이 논란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좀 자리 잡고 있군요.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아궁이 달고 놓고 철렵질이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이게? 국내 갈등 속 해외 순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표현이 좀 거칠지 않느냐.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러자 여당에서는요. 대통령에게 또 막말이다. 토 나올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평 내용을 조금 더 보죠. 여기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북유럽 3개국 순방에 대해서 이제 거론하면서 그 순방에 뭐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집구석 부엌 아궁이는 있는 대로 달고 놓고는 철렵이 뭐 이제 여름철에 냇가로 나가서 고기잡이해서 그거를 같이 뭐 나눠 먹고 뭐 이런 모습이죠. 철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 마냥 나홀로 냇가에 몸 담그며 떠난 격이다. 북유럽 순방을 철렵질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좀 반발을 합니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에게 쌍욕보다 더한 저질 막말을 퍼부었다. 이걸 공당의 논평이라고 내놓다니 토가 나올 지경이다. 철렵질이다 그러니까 토가 나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논평이요. 이게 이 정당들의 논평이 뭐 이렇게까지 가는군요. 관련 기사 더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국민일보는 앞에다 좀 평가를 했네요. 너무 나간 민경욱. 너무 나갔다. 북유럽 순방 나선 대통령에게 철렵질 비하다. 여당 배설주준의 막말이다. 사퇴하라. 보수 야당 김원봉 서훈 반발 계속. 뭐 아무튼 대립 전선이 있는데 또 이것까지 불거졌습니다. 어제 논평 뭐 서면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저희가 굳이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피곤하실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부 패널께 의견을 들어보죠. 자, 거친 발언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이 논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또 반박 논평이 나온 뒤에 다시 민경욱 대변인 논평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비판은 모두 다 막말이냐. 이렇게 또 반발했는데 일단 이 주고받는 논평 공방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공격적 성향을 보이면 여태까지 지지도가 약간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적절치 않았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 굉장히 장외에서 거친 말들을 했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그 반응이 지지율이 올랐다. 그러니까 그 연장성상이다.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외유를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 국격을 높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외 비즈니스를 하러 나가시는 길인데 저렇게까지 하시는 건 조금 민경욱 대변인 사실 국빈 방문은 답방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이게 십몇 년 만에 국빈 방문이고 북유럽의 저 세 나라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가시고 나서 13년 만인가 이렇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저런 것은 오래된 스케줄이어서 변경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은 외교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집권을 해본 한국당 입장에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조금 섭섭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도 조금 과했던 부분이 분명하고 그러나 어쨌든 저 의도를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나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숙제를 많이 남기고 나가신 거 아닙니까? 결국 뭐 가정으로 보면 빨래더미 한가득 있고 예. 설거지거리도 한가득 있는 상황에서 결국 뭐 반려견이 똥도 많이 넣고 이런 상태에서 집안을 비우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가볍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통 크게 박수를 쳐주시고 이렇게 보내셔야 대통령께서 더 많은 선물을 들고 오지 저렇게 하면 대통령께서 선물 들고 오시려다가도 팔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정말 경제에 대해서 저 북유럽의 약소국들도 아니고 예. 강소국이지 않습니까? 예. 인구는 적지만 많은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배울 게 많은 나라죠. 그렇죠. 그 강소국들에 가서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배워오시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또 우리 수출길도 많이 여시고 예. 뭐 그런 부분을 좀 응원을 해줬으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점수를 딸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외교적 금도를 좀 어겼다. 한국당이 외교를 떠나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박수 쳐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면은 한국당도 조금 더 점수를 얻을 텐데 이번에는 철렵질에 비유한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니었나. 적어도 외교 떠나시는 예.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수 쳐주는 관행을 앞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예. 20년, 30년 후라도 이러한 관행은 정확하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철렵질이란 표현까지 나온 거에 한국당 분위기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 잠시 이렇게 뒤돌려서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요. 이른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김원봉 발언 이후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 아마 이 점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이 뭐 아궁이가 잔뜩 달궈졌는데 그냥 갔다. 그 표현이 그거 같고요. 그리고 북유럽 3개국 아무래도 뭐 일본, 중국, 미국 이런 국가들 방문 때보다는 현안이 딱히 없는데 간다. 뭐 아마 이런 시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조대진 변호사.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를 말한 민경욱 대변인도 참 문제지만 예. 이거를 문제의식 없이 내버려 두는 자유한국당이 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지금 설화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예.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국빈 방문한 상황인데 특히 이런 말들을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말들만 골라서 이렇게 할 생각을 했는지에 관련돼서 더 의문이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어쨌든 뭐 여당이라든지 전 정부가 다 잘하고 있는 것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는 비난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감을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정말 그 국민들에게 피로도만 자꾸 심어줄 뿐이기 때문에 듣는 꼭 여당이어서가 아니라 듣는 국민들이 진짜 피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좀 당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민경욱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죠. 그럼 논평을 냈으면 그게 자유한국당 입장으로 들립니다. 자, 윤수찬 변호사.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뭐 대변인의 논평이니까 일단 뭐 자유한국당의 예. 공식 입장으로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부적절한 그 내용이 예. 사실은 대통령의 그 외국 순방 자체를 비판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이제 순방 나가시기 전에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언급을 하신 부분, 그다음에 문희상 국회의장께 뭐 국회 정상화 관련된 예. 언급을 하신 부분, 그다음에 추경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의지가 그렇게 강하시면 예. 야당 황교안 대표한테 전화를 드려서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해도 되는 것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실은 국정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듯한 이런 모양새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로 보여지고요. 예. 다음에 국가원수가 외국 순방 중에 국가원수를 예. 비판하는 것은 사실 자제해야 되는 것인데 이 논평이 아마 그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예. 잘못된 논평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예. 본인도 향후에는 가열차지만 합리적인 비판을 하겠다라는 추후 논평을 냈어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아마 그런 식의 본인 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내용을 좀 빛을 발하겠다. 뭐 이 부분은 좀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윤수찬 변호사는. 예, 다만 이제 뭐 논평 자체의 예. 특히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예. 다소 좀 과잉되고 예. 잘못 전달될 여지가 있지만 예. 그 논평에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할 때 좀 차분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떠나시기 전에 국회의장도 그렇지만 야당 대표에게 전화 한 통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뭐 이렇게 했으면은 청와대도 굉장히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아차 싶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 철렵질이다. 이렇게 하니까 철렵질만 들립니다. 그냥 듣는 사람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내용이 표현에 의해서 가려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제 좀 가겠습니다. 이것도 정치권 소식인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꽤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친박 홍문종, 한국당 탈당에 애국당 입당을 시사했다. 일단 뭐 당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홍문종 의원은요, 여긴 친박이라고 사실은 표현했지만요. 과거 한때는 단순한 친박이 아니라 이른바 진박, 친박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죠. 진박 또는 진박 간별사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렇던 분이요. 지금 몸담고 있는 한국당을 떠나서 대한애국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집회에서 본인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좀 시사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태극기 세력과 연합을 고민한다. 그런데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 내에서는 이른바 이제 친박 물갈이 뭐 이런 게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얘기가 이렇습니다. 여기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당의 기천명 평당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 탈당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요.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걸 들으면요. 누가 봐도 이거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기자들이 이제 홍문종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도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9일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태극기 세력과 한국당까지 보수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보수 연합 추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돼서 다만 공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또 이렇게 선을 걷습니다. 자, 박성진 기자. 그러니까 친박 중에서도 굉장히 좀 핵심이죠. 네. 자, 지금 탈당을 시사했어요. 그렇다면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분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 그럴 가능성은 별로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도 8일 날 이 광화문에 진행된 태극기 집회 연설을 1시간 넘게 들었거든요. 뭐 제가 가서 의도해서 들었다기보다는 제가 인왕산 등산을 하는데 정상까지 가는 1시간 동안 광화문 집회 스피커 소리가 정상까지 쩌렁쩌렁 다 울려가지고. 우연히 그냥 뜻하지 않게 듣게 되셨군요. 다 들었는데 거기서 우리 홍문종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 모든 평당원 많은 세력들이 애국당으로 입당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요. 그렇지만 거기서 어떤 분이 구체적으로 가겠다는 아주 소위 이제 애국당에서 힘을 받을 만한 거물 정치인이라든지 또 친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친박 의원 중에서도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가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면으로 봐서는 아마 애국당 분들한테 어필하는 발언들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액션에 관한 플랜은 별로 나온 게 없는 걸로 봐서는 그 연설만 봐서는 제가 보기로는 집단 탈당이라든지 어떤 대거 합류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 얘기는 왜 한 걸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존재감을 가시하는 거죠.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또 지금 야당에 지금 애국당에 있는 존재하에서 애국당에서도 존재감이 더 크거든요, 지금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은 다음 공천 대상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소위 이제 황교안 대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물갈이 가능성도 언급하는 가운데 그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나중에 밀려서 나가느니 차라리 주도적으로 가서 애국당에서 큰
예. 포션을 차지하겠다는 생각도 있지 않아 좀 여겨집니다. 자, 최영실 편집인. 일단 탈당 가능성 좀 전명해 주시고요. 공천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난해 말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살짝 명단이 좀 나왔어요. 한 20명 가까운 명단에. 그중에 홍문종 의원이 이미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른바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슨 살생부일까요? 뭘까요? 아무튼 그런 내용의 명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그 명단에. 자, 그럼 두 가지입니다. 일단 탈당 가능성, 그리고 이게 정말 공천랑 관련이 없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결국 뭐 2016년 자유한국당 예.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죠. 예. 그 공천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지금 한국당 수뇌부에 있기 때문에 예. 결국 당시에 친박 공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크죠. 그런 연장선에서 결국 홍문종 의원께서는 다음에 내가 이 한국당에 남아서 예.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예. 그리고 그 결과 공천을 받기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년 총선이 가까웠을 때 공천 상황이 만만치가 않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판단을 하시고 예. 그리고 공천 때문은 아니지만 예. 나의 새로운 이념과 예. 사상이 맞는 곳은 결국 애국당이 아니냐. 나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저렇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천 불가 입장을 예. 좀 뭐 직간접적으로 전달받으신 것이 아닌가. 결국 저당에 있어서는 내가 예. 공천을 받는데 내가 지금 1년 더 있어서는 예. 안 되겠다.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애국당이든 뭐 어디든 가서 예.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놓는 것이 나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길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 결국 애국당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저분이 애국당으로 가시는 것도 사실 예. 별로 나쁜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애국당이 약간만 많은 득표율을 올린다면 예. 결국 뭐 그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길을 저분이 정치적으로는 예. 굉장히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예. 이 길을 가면 내가 다음에 당선된다는 길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그분은 그러한 길을 전략적인 판단, 실천적인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 결국 뭐 애국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뭐 조원진 지금 대표 입장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받으면 좋기 그럼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그러면 없다고 봅니다. 홍문종 의원 말고 다른 이른바 친박 의원들도 같이 갈까요? 지금은 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예. 대한애국당에 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지금 신상진 위원장이 예. 물갈이를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내가 공천 받을 길이 없다고 본다면 몇몇이 개인적으로 또는 두세 명이 그룹을 이뤄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대한애국당에 가서 높다고는 지금 현 상황으로는 보기가 힘들다고 봐야죠. 윤수환 변호사? 주말에 홍문종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한 한국당 내의 반응이 뭐예요? 저도 늦게 봐가지고요. 예. 발언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 아마 그 저렇게 몇몇 매체나 뭐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언급을 했다면 예. 그것이 진심이 아니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전해진 배경을 보면 예. 다만 이제 그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 보면 아마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공천 문제 국회의원의직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현재 남아있는, 당내 남아있는 분들에 대한 공천 기준이 확립되기 전에 예. 이런 변수도 있다는 것을 어필함으로써 공천 기준을 좀 바꾸려는 또는 뭐 일정 특정 분들한테 유리하게 불리하지 않게 그럼 뭔가요? 만약에 나를 공천에서 배제하려고 할 경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뭐 이런 걸 미리 보여주는 건가요? 뭐 내가 아니고 우리로 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를. 이렇게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경선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신상진 그 특위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이런 공천 기준이 확립되기 전에 예. 기타 이런 길도 있다는 것을 어필함으로 인해서 공천 기준을 좀 합리적 본인들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할 그럴 의도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이 들었습니다. 홍문종 의원의 지난 8일 발언 중에서 궁금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다시 잡아주세요. 기사 내용이요. 여기입니다.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자, 참은 거와 기다린 건 뭡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탕평 이런 부분에 예. 대한 언급이 나왔고 예. 이제 저 박근혜 대통령 관련 재판이 이제 거의 사실 마무리돼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탄핵에 대한 이런 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공천까지 연결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그걸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당의 탕평이라는 이 그 시간도 길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당대표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걸 기대했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상진 특위위원장이 또 이제 책임론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공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런 의사표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왜 없느냐에 대한 불만 표시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제 뭐 네. 저는 뭐 타당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냥 예측을 해보자면 황교안 대표 체제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공천 물갈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물갈이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친박 계열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많이 좀 물갈이를 하고 싶어하는 게 황교안 대표 본인의 색깔을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의사가 많이 담길 텐데요. 저는 이 홍문정 의원이 본인의 개인 생각으로 이렇게 탈당을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친박계를 대표해서 특사 자격으로 한 대한민국당에 들어가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사 자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당을 데리고 와야지 친박 계열, 극렬한 친박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옴으로써 본인들의 입지가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 합치기 위한 작업을 통해서 통하기 위해서 특사로 파견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가려고 저러는 게 아니라 대한애국당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걸로. 데리고 오기 위한 작업이다, 저게. 그렇죠. 탈당이 아니라 합당을 위한 작업이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액션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예. 공천 배제, 친박 예. 계열의 공천 배제에 관련된 뭐 반발의 그 입장의 표명일 수도 있겠지만 예. 저희 일단은 본인만 나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서 대한애국당을 데려와서 자기 지분을 넓히려는 그런 의도인 걸로 보입니다. 그럼 단순히 무슨 탈당 이렇게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네요, 지금 분석은. 아무튼 뭐 한국당, 뭐 당이 분열하고 합당하고 하는 거야 뭐 우리 정치사에서 그냥 일상다반사긴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분열, 제1야당이라서 그렇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 2가지 준비했습니다. 이 2가지 내용에 대한 공통점을 말할 때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내용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고유정 전 남편 추정 뼈 조각. 그러니까 시신 일부입니다. 인천 재활용품 업체에서 발견. 이게 뼈 조각과 재활용품. 이거 매치가 이른바 이게 뭐가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 좀 내용 보면요. 여기가 이제 재활용품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고열 처리가 돼서 이게 신원 확인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확인 중이다. 시신을 훼손해서 곳곳에 유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일부가 발견이 된 곳이 바로 재활용품 업체 그리고 이미 소각이 된 상태에서 뼈만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분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완전 범죄 꿈꾼 고유정인가? 뭐 아주 추정입니다. 표백제, 청소도구 미리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도구, 그다음에 뭐 유기 방법, 뭐 이런 걸 또 검색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뭐 표백제나 청소도구를 미리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제 마트에 가서 뭐 샀겠죠. 근데 결제할 때는요. 포인트를 적립하는 여유도 보였다. 지금 이런 게 범행에 사용됐다고 지금 일단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도 잡혔어요. 그리고 아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인천에서 일부 이 남편 추정 관련된 어떤 이 뼈조각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그 마트에서 이제 물건을 사는 모습이 CCTV에 잡혔죠.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트에서 마트 표정이죠. 지금 계산대인데 뭔가 물건을 저한테 갖고 옵니다. 지금 밑에 하단에 보이죠.
그런데 그 물건 중에는요, 청소도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표백제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범행 전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리고 전화 지금 보시죠?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포인트를 적립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조대진 변호사. 네. 일단 고유정 범행에 대해서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정황을 보면 우발적으로 보이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본인은 우발적으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왜냐면 계획적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뭐 수사기관한테 도움을 주는 꼴이고 본인의 공판에 가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할 텐데요. 그러면 지금 고유정 이 피의자도 지금 변호인이 있죠? 아마 있을 겁니다. 국선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예. 본인이 원한다면 피의자 단계에서도 예. 국선 변호인을 지금 조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예. 변호인의 조력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입장이 우발적인 본능적으로 우발적인 범죄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그렇게 우발적으로 범죄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계획적인 정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도구라든지 아니면 그 동선이라든지 예. 그리고 본인이 준비했던 미리 사전 정황 등을 봤을 때는 도저히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유시환 변호사. 아직도 풀리지 않는 거는요, 범행 동기예요. 뭐, 멤버 언론에서는 뭐 다른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동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모릅니다. 아직도 경찰도 모르고. 본인이 진술을 안 하고 있어서 몰라요. 근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지금. 그래서 뭐 심리학자가 예.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근데 예. 다만 이 분노 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분노 범죄는 아니다. 원한 분노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그 살해된 그 전 남편이 뭔가 방해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꿈꿨다는 것은 본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미 이제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예. 아이의 양육 문제 갖고 뭐 송사가 있긴 했으나 어쨌든 이혼하고 재혼해서 예. 다른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유지하고 전 남편이 이런 가정 유지에 뭔가 하여튼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같아요. 오. 분노 범죄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가정사에서 이제 범행의 동기를 찾아야 되는데 예. 수법이나 기타 이런 것들로 볼 때는 과연 동기가 뭘까? 예. 저도 굉장히 뭐 궁금해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상당히 궁금합니다. 동기에 대해서. 아니, 궁금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니까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시신도 보면은 뭐 예. 정장제 쓰레기 봉투를 그러니까 아버지 집까지 갖고 와서 예. 일부를 거기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발각될 위험도 사실은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집까지 갖고 왔으면. 그리고 또 일부는 또 다른 데 처리한 걸로 추정이 되고. 예. 그러니까 시신 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상당히 의외의 점들이 있어요. 한꺼번에 처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무인 펜션을 이용한 거 이런 거 보면 예. 분명히 계획적 범죄는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범행 동기가 뭐길래 저렇게 치밀하게 했고 저렇게 차분해 보이고 예. 또 아이도 있는 사람이 예. 글쎄요. 상당히 좀 의문점 투성이인 사건 같아요. 조대진 변호사. 이번 사안에 관련해서 뭐 부실 수사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부실 수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 지금 뭐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공범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 지금 뭐 그 여성의 몸으로 지금 180이 넘는 거구의 남편을 어떻게 뭐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 자체에 관련돼서도 이 의문점이 체격의 되게 차이가 꽤 난다고 지금 그렇죠.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초반에 어떻게 보면 좀 지목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좀 포인트를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부실 수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논란이 좀 있는 것 일단 같습니다. 초기에 그 범행 장소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좀 수집을 한다든가 신속하게 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뭐 대응한다는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지적을 하는 거군요. 박성진 기자께서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사건 같은 거 과거에 많이 좀 기사로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이렇게 엽기적인 사건은 최근에 좀 자주 발생되는 편인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워낙 엽기적인 사건이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잔인한 얼마 전에 영화가 개봉됐지 않습니까? 예. 저기 마동석 배우 주연의 범죄도시에서 보면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조직폭력배들이 예. 이 라이벌 조직의 조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해가지고 비슷한 수법으로 이 쓰레기 종량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그거는 굉장히 좀 과격한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게 가정주부가 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 좀 현실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이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 보도되는 거는 가정사라든지 마치 이게 확장된 어떤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찰도 아마 이 동기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해 볼 분이 많아가지고 예. 프로파일러를 5명이나 투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예. 이게 모든 걸 다 이 고의정의 어떤 범행에 맞추다 보니까 이 종량제 봉투도 이게 뭐 범행을 위한 준비다, 패배 준비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종량제 봉투는 좀 뜬금없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예. 버릴 수 있는 구역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는 구역을 생각하고 샀는지 그것도 좀 사실 그렇죠. 좀 엉뚱한 종량제 부분. 봉투는 사실은 그거는 유료잖아요. 그 예, 봉투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곳에다 그걸 예, 버려야 예. 됩니다. 그거는. 그걸 염두에 두고 그 했다고까지 하면은 정말로 잔인하고 치밀한 계획이라고 또 하나의 보강된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예. 생각은 해봤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이거 더해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이제는 이런 범죄 자체가 일상화되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어떤 예. 격리 현상과 연관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더 나아가서 심층적으로 예. 사회가 왜 이렇게 각박하게 돌아가는 데 대한 우리의 반성과 함께 대책 마련도 이 사건 단순하게 하나만 보지 말고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병리 현상의 하나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시는 거네요. 우리 사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다음 내용도 그 맥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예요. 7개월 젖먹이 숨진 채로 발견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요. 얘기를 더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깜짝 놀랍니다. 7개월 젖먹이 6일이나 집에 방치한 채 6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갓난아기가. 밖에서 엄마는 술 마시고 아빠는 게임했다. 이게 아까 사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사회. 자, 그리고요. 일어나 보니 딸 숨져 있어 참고인 조사 때 거짓 진술로 탄로났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비정한 18살 엄마, 딸 숨지는 사이에도 술자리다. 인천 7개월 영아 사망 사건. 경찰 조사에선 반려견이 뭐 핥혔다 뭐 이런 얘기 처음에 나왔었죠. 근데 거짓말로 나왔고요. CCTV에 방치 행적이 그대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에 뭐 본인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하는 사진을 또 올려요. 그 사이에. 구속됐습니다. 지금 이 부부. 자, 최영철 편집이요. 일단 개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는 좀 뒤에 해보고요. 아이 혼자, 7개월 아이가 6일 동안 혼자 방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먹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사이가 그렇게 허술한가요, 지금? 10대들이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제가 기자 되고 처음으로 그 살인사건을 목격한 것이 10대 2명이 가정을 꾸린 것도 아니고 동거를 하는 상태에서 둘이 수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그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그것도 그냥 뭐 격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보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한 번 흉기를 휘둘렀는데 결국엔 치명타를 맞아서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학생이 결국 그 숨진 사건을 제가 처음으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봤고 그 부검 현장까지 제가 갔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볼 때 10대는 사실 그 뭐 앙팡 테러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자신의 분노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욕구 조절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그러한 욕구에 항상 노출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데 그 10대 듣는 10대가 또 약간 불쾌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저희가 불쾌하지만 10대 축구 선수 소개를 일면에서 드렸는데 그런 선수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가정을 꾸린다는 예. 것은 결국에는 가정을 관리한다는 부분 그리고 예. 아이까지 길러야 된다는 부분에서 예. 이 고도의 인내력이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그 고도의 인내력은 축구를 한다든가 예. 뭐 다른 것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조금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그렇죠. 아기 키워보시면 안 되셨습니까? 그 1살 이하의 아기, 뭐 100일 아기 같은 경우는 뭐 우유를 뭐 2~3시간마다 수시로 먹여야 됩니다. 그렇죠. 새벽에 뭐 2~3시간마다 깹니다. 그렇죠. 그 간단하게. 30ml씩 먹이고 뭐 이런 기억이 예, 아마 예. 나실 겁니다. 그만큼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예. 고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저 10대들에게 저 10대 가정에 맡기는 것이 과연 그 타당한 것이었느냐.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으로 저 예. 가정을 지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 부부의 예. 아마 결혼 생활을 좀 했고 예. 혼인 신고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21살짜리가 아빠였기 때문에 그렇죠. 저 부부의 부모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결국에 이 사회를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결국은 가족이거든요. 사회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예. 우리 가족이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거고 어차피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건전한 공동체, 예. 탄탄한 공동체를 가기 위해서는 예. 결국 가족이 다른 가족의 구성원을 받들어주지 않고 보듬어주지 않고 지탱해주지 못하면 예.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는 저러한 모습을 앞으로 계속해서 목격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가족이 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 결국 아빠 엄마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고 자식이 성인이 되기까지는 예.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7개월짜리를 둔 이 어린 부부.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어린 부부는 보살핌을 줘야 되지만 또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박성균 기자. 예. 예. 이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아. 또 하나 또 유사한 속담인데요. 예. 아이는 부모가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브릿지다, 다리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한테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예. 또 거기에 또 덧붙여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엄마가 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번 경우도 상대방이 알아서 챙겨줄 줄 알았다고 아빠는 또 얘기했고 아니 엄마는 얘기했고 아빠는 또 돈이 없어서 무서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밖에 나가서 자기들 다른 일을 다른 활동을 할 때 상대방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예. 무섭지만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잊기 위해서 아마 술을 더 마실 수도 있고 다른 오락을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가 이게 예. 굉장히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요. 예. 일본 오사카에서는 아파트에서 이 3살 난 딸하고 돌진한 아들을 방치해가지고 사망케 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빠찡코 주차장에다 아이를 차 안에다 넣어놓고 본인은 빠찡코 하다가 애를 사망시킨 사례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참 무책임한 사례들이 자꾸 일본에서 나오는데 이게 전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청소년기부터 이 예. 출산이라든 육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시대다. 이제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또.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 거네요. 예. 10대 시절부터.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참 준비할 기회가 많았어요. 이 다자녀 시대에는 형이나 누나가 동생들을 키우면서 육아에 대한 어떤 프리 트레이닝도 하고 그런 거 애를 또 낳고 그러면 주변에서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친인척이라든지 예. 가족 마을 사람들까지 돌봐주는 어떤 공동 시스템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교류가 많았기 예.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그런데 요즘 와서는 예. 이게 단절돼가지고 젊은 부부, 소위 아직 준비가 안 된 젊은 부부들한테까지 이거를 육아를 맡겨버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꼭 그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일본에서는 예. 무연사회라는 단어가 이제 유행이 됐었는데 NHK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건데요. 예. 이게 외부 관계가 차단되고 나니까 고독사라든지 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도움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방치한다든지 아동 학대로 예, 이어지는 예. 그런 사례들을 또 짚은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예. 또 이 다른 또 사례를 보면 일본이 먼저 우리보다 이 심각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아동 학대의 예. 50%가 다 10대, 20대 부모들이었거든요. 그게 최근 통계에 보면 우리도 지금 유사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젊은 부부들의 엄마 아빠 되기 준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훈련을 시켜주는 시스템도 이제는 마련해주고 같이 돌봐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배울까요? 뭐 수능 과목이라도 정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요.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자, 지금 뭐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제기해 주셨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이 부부요.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네. 만약에 이 혐의가 확정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PC 부부가 이제 아동학대 그 처벌 등에 관련된 특례법상 아동학대 예. 치사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 혐의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처벌이 되게 세졌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중형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아직 뭐 정확한 양형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엄마 아빠 모두 다 그 조금 아이에 관련돼서 예. 그 좀 사망할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면 상당한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부부잖아요. 부부가 둘 다 구속이 됐어. 둘 다 책임이 있다고 지금 구속이 된 건데 법정에서 서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또 다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또? 그런 경우들도 흔하게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가면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밀어내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덜하다고 저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재판이 벌어지면 그렇게까지 갈 수도, 그거 배제를 못하는 상황이군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주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만든 주제였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심각합니다, 지금. 국민일보입니다. 중국, 삼성과 SK 하이닉스 불러서 미국에 협조된 응징,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죠. 미국도 우리 기업에 화웨이 배제 요구, 미중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돈 없는 거친 협박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편에 설 것인지 저쪽 편에 설 것인지 판단하라 이겁니다. 근데 기업이 무슨 죄가 있나요, 지금?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중국, 한국 기업 협박, 미국은 청와대 압박. 뭔가 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 뭐 누른다는 거죠, 지금. 계속. 중국 국무원, 삼성, SK 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 불러서 반하웨이 동참하면 심각한 결과 직면할 것이다. 기업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심각한 결과를 딱 얘기를 했으니요. 우린 경험이 있죠? 사드 논란 때.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국무부 청와대에 화웨이 장비는 안보와 무관 논평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 네트워크 취약하다면 기밀 공유 문제 재평가해야 된다. 이것도 뭔가 또 우리한테는 좀 살짝 부담이 되는 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최영철 편집위원. 아니, 이거는 저 윤기찬 변호사께서. 우리 기업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이거? 그리고 정부에서는 청와대 입장은요,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뭐 그 문제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기업이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죠. 예. 중국 수입량의 뭐 한 9% 이상 차지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저희가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은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로부터 수입이 불가피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다만 미국의 수출은 이제 완제품 위주의 수출이고요. 양측 다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이가 크게 없지만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그 부분도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 다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되 지금 청와대가 한 말처럼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이 한미 안보에 영향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이르다. 왜냐하면 그 핑계로 나중에 중국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이게 안보에 이런 취약점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안보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다 보니까 예. 그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에 대한 좀 걱정이 앞서고요. 정부도 고민이 클 겁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 이낙연 총리 지시하에 지금 TF 하나 만들어 놓은 것뿐이 예. 없어요. 그다음에 강경화 장관은 지금 헝거리 가게 예. 어디 또 다른 나라 가 계시던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고요. 어쨌든 원칙은 정해야 된다. 예. 예를 들면 한중 간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분쟁이 해결됐을 경우에 예. 그 위에 닥칠
그러니까 해결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닥칠 그 후폭풍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을 때 과연 예. 미국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 예. 또는 중국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설득했을 경우에 예. 한쪽만 설득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애매한 입장이 나중에 좀 더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는 또 어떤 경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원칙은 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다. 박성희 기자. 지금으로서는 이른바 좋은 말로 이제 전략적 모호성. 뭐 쉽게 말하면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답변도 이게 무슨 말이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하는 거죠. 무슨 입장인지. 이게 최선인가요, 지금은? 이게 일단은 정부 태도를 보면은 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느끼게 준비가 안 돼 있다? 예. 먼저 이게 기업 자유를 맡기겠다고 하는 예. 거는 기업이 알아서 책임지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결과에 대한 참혹성에 대해 표현 너무 좀 지나쳤습니다만은 그 결과에 대한 거는 과거 성주 사드 포대를 배치했을 때 롯데가 받았던 그 불이익을 생각하면 경험이 있습니다, 유인은. 예.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미 소위 말해서 이 학습 예.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물밑에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죠. 예.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해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정부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한반도의 안보 지정학상을 갖고 있는 이게 예. 우리 동맹의 딜레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동맹의 딜레마라 하면 북한이라는 우리가 소위 말해 대치하고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예.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중국이 또 지정학적으로 압박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예. 우리가 지금 믿을 거는 동맹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갈등이 심해지고 대치가 심해지면 동맹에 대한 의존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예.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것도 표현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그러지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동맹 의존도를 좀 낮춰보겠다는 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아. 이런 상황에서 중국마저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우리는 사실상 이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은 예. 동맹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또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군사적 동맹이라는 가장 강력한 동맹이기 때문에 예. 의존할 때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중국을 외면했을 경우에 중국의 요구라든지 압력을 외면했을 경우에 받는 어떤 수출액 감소라든지 하는 거 우리 국민 경제에 치명적이고 아주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좌우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눈치 보랴, 미국 눈치 보랴. 예. 또 거기에서 또 북한까지 또 이 틈바구니 틈새를 뚫고 예.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복잡하고 전략 중에서도 엄청나게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전략이 있냐 이거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답답하죠, 지금. 일단 지금까지 다룬 우리 기업 처한 상황, 이거는 대외적인 환경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경제는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그 얘기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을 좀 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얘기를 봅니다. 어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제 브리핑을 해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이렇습니다. 경제 하방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대외 여건 불확실성 커졌다. 자, 이 기사 그리고 어제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이 브리핑을 보면서 참 답답한 것이요. 방금 우리 기사 소개해드렸죠. 대외 여건 불확실한 거 세상이 다 압니다. 지금요. 다 알아요. 더 이상 불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불확실해서 이거 안 좋다. 경제 나빠질 수도 있다. 이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죠. 청와대 뒤늦게 경제위기 가능성 인정. 경제수석 원인은 또 외부 요인 탓으로 돌렸다. 그래서 정책 수정이 아닌 재정 확대, 그러니까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이런 쪽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어요. 또 여기에 이제 또 쟁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럼 어제 윤종원 수석의 청와대 브리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OECD와 또 주요국들, 미국과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가 대체로 2018년도를 기여로 해서 하방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추세적인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대외 여건의 영향이 한 60, 70% 그래도 가장 컸고요. 또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중심으로 한 재정 집행이 부진한 영향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제 청와대에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럼 진단이 나왔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일단. 자, 최영철 편집위원. 정부 입장이나 청와대 입장은 재정 확대, 이제 돈을 좀 더 풀어야 된다. 그래서 추경 얘기도 강조하는 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쪽을 보고 있는데, 과연 지금 기존에 왔던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재정 확대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상훈 부장님께서 아까 사건 기사들을 접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셨는데 저는 요즘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가 가장 느끼는 것은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무엇인가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지금 우리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고 국가가 내일 해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국가가 지금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청와대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무엇을 하는지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돼 있죠. 근데 지금 청와대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가 화웨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안보 불안을 해소해서 결국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를 일구어가고 우리 아까 뭐 민경욱 대변인이 뭐 천렵질 이런 얘기도 했지만 국내 갈등을 해소해서 정말 우리가 안정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청와대를 보면서 과연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심하고 수긍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그래서 것이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과연 국가가 지금 우리가 경기가 너무 나빠서 힘이 든데 이 경기를 좋게 해서 우리 주머니를 좀 두둑하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들의 그 임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하나같이 그겁니다. 이 정부가 기업 자유를 주지 않고 결국 기업이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고 어떻게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 정부가 계속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근로제 이런 규제 위주의 정책만 가져간다면 우리 기업은 솔직히 정말 장사를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기업 임원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금의 경제 상황은 하방 국면이라고 얘기했으면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러한 브리핑에서 정책의 대전환의 기미를 읽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청와대가 지금 캠페인만 하고 정말 제대로 하자는 말만 하고 정말 무슨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북유럽의 강한 나라, 인구는 작지만 그 강소국들에 가서 경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큰 선물을 갖고 다녀오셔서 국민들에게 이제 캠페인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야 할 때다. 정말 이제는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무엇으로 다가갈 것인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할 테다. 거기에 대해서 못한다면 한국당이 강한 비판을 해야지. 한국당도 저러한 천엽질 같은 이상한 뜬구름 잡는 비판만 해서는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바로잡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그냥 그동안 너무 답답하셨나 봅니다. 그냥 아주 많이 답답합니다.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막 뭐랄까요? 뭐 이렇게 아무튼 많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자, 조대진 변호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 대안을. 일단 뭐 기사들에서도 그렇고 비판하는 언론들에서 보면 이제 자주 이게 예측을 못한 것처럼 헛다리를 짚은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경제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지금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성이 더 예측 위험성이 확실히 커진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어제 얘기를 하면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상수지 적자에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돼서 정부 정책을 바꿔야 되느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업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있는 경제 위기들이 전부 다 문재인 정부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갈 수는 없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믿어주고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효과는 조금 더 천천히 나온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바꿔나가는 시기다라는 조금 기다림에 조금 여유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대진 변호사는 저희 방송에 나와서 몇 차례 경제 기사 할 때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조금 더 지켜보고 기다려달라 이걸 계속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더 뭔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시간을 달라는 거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일단 뭐 당연히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방향을 설정해서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는 한데 그 결과가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나오지는 않고 당장 우리 앞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큰 기간을 가지고 목적을 갖고 나올 수 있다면 그거를 따라가는 게 또 국가의 역할이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큰 어떤 흐름을 설정하는 게 또 국가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호 여사 기사가 좀 어제 꽤 많이 나왔었죠. 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노환 이호 여사 한때 위독했다. 어제 얘기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저녁쯤 되면서요. 위험한 고비는 넘긴 듯하다. 그래서 뭐 위독까지 보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박지원 의원 등 동구동계 인사 병실 찾았고요. 뭐 평소 바람에 따라 가족들과 특별 예배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헝가리 유람선 참사 소식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이르면 오늘 뭐 인양한다 얘기도 있는데 그 내용 좀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허블레아니오 이르면 오늘 오후 인양, 남은 8명 찾을까? 이 중에서 7명은 우리 한국 분이고요. 한 분은 헝가리 분입니다. 선박 유도 와이어 작업 끝내고 뭐 본 와이어 크레인 무는 작업 계속 무슨 이 바지선이 오네 와이어 작업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거기가 수위가 높아서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르면 오늘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렇고요. 자, 그렇다면 이 선장에 관한 부분 자꾸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정부 헝가리에 크루즈 선장 뺑소니 혐의도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했답니다. 현재 과실치사, 뭐 항해법 위반 혐의인데요. 뭐 아무튼 우리로서는 조금 뭔가 좀 엄하게 처벌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성진 기자. 지금 보도 나오는 거에 따르면요, 그 문제를 사고를 일으킨 그 바이킹식인 그 배가 사고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페인트 칠이 돼서 없어졌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은폐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당연히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정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게 가능한 것 자체가 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어떤 현장 보존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사태를 막았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저 이해가 잘 안 그냥 됩니다. 운항도 계속하고 있고 또 거기 가서는 아예 그 사고의 흔적 때문에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벗겨져 있는 모습인데 그걸 또 말끔하게 또 칠이 돼 있고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황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뺑소니 혐의가 짙지 않습니까? 이게 6나트로 가다가 갑자기 3나트로 급하게 줄였다든지 하는 급하게 이제 시간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갔던 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윤 기자 변호사, 이런 선박 관련 뺑소니면 우리 같은 경우 얼마나 처벌받아요? 형량이 셉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무기에서 5년 이상이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 적용이 돼 있고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국법이 벌어졌다면 적용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속인주의라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한 범행의 경우에도 한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원래 수상 수색 구조법에 따라서 조난구조 신호를 받거나 아니면 그 야기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구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 배에서는 구명조끼 하나 던져졌나요? 그 이후에는 구조활동이 전혀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인양 소식 한번 기다려보고요.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3D 프린터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3D 프린터로 지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중국의 5층짜리 아파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3D 프린팅 주택입니다. 초대형 3D 프린터로 자재를 만들고 조립해 완성한 건데요. 건설 기간은 단 6일, 기존 건설 방식의 절반값에 지었다고 합니다.
다만 전시용이라 사람이 살진 않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건축 허가입니다. 이곳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명물이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거장 가우디의 걸작으로 꼽히는데요. 한 세기를 훌쩍 넘겨 지금도 건축 중인 이 성당. 엄밀히 따지면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야 건축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최근 시에선 가우디 사망 100주년인 2026년까지 유효한 건축 허가증을 발급했다는데요. 착공 137년 만에 정식 허가를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수색견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희생자 수색에 나선 보트에 개 한 마리가 보입니다. 독일이 수색 작업에 지원한 4마리의 수색견 중 하나인데요. 이들은 지진과 산사태 현장 수색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수중 30m까지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수색 작업에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김뉴스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